표강욱의 여의도 정치 오늘은 17회입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날도 덥고 그런데 오늘은 좀 비가 와서 선선합니다.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래도 비가 오니까 또 윤석열이 더 선선하다고 또 불만을 돌아지는 분들 있던데. 그게 있군요. 또 그게 있군요. 예. 지금 에어컨을 설치해달라 뭐 말이 많던데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설사 물론 이제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에도 인권을 보장해줄 필요는 있죠. 근데 그게 국민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일 것인지 또 어떻게 형평에 맞을 것인지 생각해야 되는데 정말로 더운 데는 그 혼자 쓰는 방이 아니라 6명, 8명이 들어가 있는 방이거든요. 그런 데다가 구치소 안에 그런 데다가 설치해도 먼저 설치해야지 내란 수괴한테 에어컨부터 설치해 주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 그 댓글을 보면 아니 지금 이렇게 멀쩡한 사람도 그러니까 구치소에 가지 않은 멀쩡한 시민도 그럼요. 돈이 없어서 에어컨을 설치 못해서 말 그대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어떻게 주인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수괴한테 그럴 수 있느냐 국민 반응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소자의 인권과 관련해서 항상 그게 이제 어떤 이 접촉면이에요. 그러니까 식단 같은 것도 얼마만큼 먹여야 되느냐 이거 관해서 야 내 반찬보다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선을 적절하게 국민의 최저생활선 기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해야 돼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어쨌든 에어컨 설치는 불가능한 걸로 봐도 되는 거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를 추가로 해볼 텐데 지금 구속이 된 이후에도 특검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집을 피우고 있는데 특검이 그 구치소 직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치소 측에서는 난감해진 구치소에서는 강제 구인을 위해서 그럼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또 특검도 이게 접견 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과 접견하지 못하도록 친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친족과 변호인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또 윤석열 측에서 구속 적부심 청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구속이 적법한지 지금 판단해 달라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김용현은 지금 그 법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지금 다 동원해서 하잖아요. 또 기피 신청이나 안 할까 모르겠는데 그냥 하는 수법이고 그냥 수작에 불과한 일이고 그 뭐 고집을 부린다라기보다는 완전히 나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선언인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본인이 검사이고 검찰총장 할 적에 저를 포함해서 본인이 입건해서 피의자로 만들어 놓고 얼마나 많이 여러 가지로 모욕을 주고 괴롭히고 귀찮게 했습니까? 근데 나는 거기 응하지 않겠다, 당하지 않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자가 얼마나 이제 그 죄질이 나쁜가 이런 점을 그냥 입증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고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특검이 그 교도소를 압박하는 모습 이게 이제 물론 구치소 관계자분들을 통해서 윤석열을 압박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특검이 이제 여론의 힘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약간 오버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거를 구치소 관계자들을 불러다가 조사하고 바로 뭐 직무유기로 입건하고 이럴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 법적으로 보면 교도관들은 관리하고 호송하는 책임이 있는 거고 그 호송할 책임에 근거해가지고 호송해서 데려와라 이거를 지금 요구를 하는 건데 원래 구속영장을 집행해서 피고인을 인치할 책임은 검사한테 있는 겁니다. 피의자를 인치할 책임은. 그래서 구치소 측에서 검사하고 그러면 그 수사관이 와달라. 이것도 아주 택도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원인은 이제 윤석열이가 법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있는 거에 지금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이슈가 생겨서 뭐 서로 난처한 상황에 있다거나 아니면 무슨 갈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잖아요. 이게 이제 오로지 대통령 검찰총장을 지내고 대통령을 지냈다는 윤석열이가 지금 벌이고 있는 일이라서 얼마나 이자가 하여튼 그 특권 의식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본인 스스로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이거를 호도하고 또 왜곡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특검이 지금 강제 구인을 하기는 좀 어렵게 됐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강제 구인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제 하려면은 거기 들어가 가지고 사지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들고 나오는 건데 교도관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걸 틀림없이 또 독직 폭행이라고 또 고소할 거거든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었죠. 체포영장과 그냥 구속영장에 대한 인치의 차이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려면 새로운 범죄 사실을 또 기재해야 돼요. 기존의 범죄 사실로는 이미 구속이 됐으니까. 그러면 새로운 범죄 사실로 체포영장을 예를 들어 청구해서 발부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수사관들이 직접 가가지고 체포해서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체포영장 얘기도 좀 흘리고 했던 건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고 이제 저런 식으로 모든 법적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정한 것 같아요.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도 비슷한 짓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이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본인이 그 일을 당하니까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고 지금 내란 특검만이라 다른 특검들도 다 윤석열을 조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이제 저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죠. 그러면 결국 기소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뭐 구속 기간을 그러니까 뭐 인치를 그러니까 끄집어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또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에 수집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기소하는데 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특검이 그냥 기소하면 되는 거고 저는 본인이 지금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놨잖아요. 그러면 법정에 나와야 돼요. 그 구속 피의자를 신문해야 되기 때문에 판사가 그때 잡아가면 어떨까 싶어요. 그때 나왔을 때. 그러니까 법정에도 지금 지규현 재판부의 내란 재판에 지금 안 나가겠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가면은 잡혀갈까봐 그거를 의식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구속적부심 본인이 청구한 거니까 본인이 꼭 가야 되니까 가야 되니까 거기서 잡아가도 될 것 같은데 좀 비추가 주목됩니다. 이렇게 법을 잘 알면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법꾸라지 오기를 부리는 게 두 집단이라고 두 집단 하나는 구치소에 많이 구속돼 본 사람 그러니까 악성 범죄자들이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법에 어쩌면 약간의 빈틈을 알고 있는 검사 출신 이것들이 주로 하는 수법이거든요 이게. 근데 윤석열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하여튼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망가뜨렸는가 하는 거를 더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생생히 목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김건희 특검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공모 부당 이득이 무려 369억이다라고 영장에 적시했다고 그래요. 일단 확인된 게 그걸 거고 수사하면 더 나올 수 있죠. 나오겠죠. 그보다 줄어들지는 않을 거고.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일지를 보면 23년 5월부터 7월까지인데 5월 14일 날 이종호 전 블랙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3부 내일 체크하고 이제 거기서 또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5월 16일 날 윤 전 대통령이 젤렌스키 여사를 접견하고 젤렌스카. 그다음에 5월 22일 삼부토건이 원희룡 전 장관과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했고 그다음에 5월 23일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MOU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 윤석열 프랑스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적극 지원 그리고 7월 15일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 7월 17일 장중 최고가 5,500원 그러니까 두 달 만에 1,000원짜리가 거의 5배 뛴 거잖아요. 급등을 한 건데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대충 봤더니 현재 나온 금액이 369억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검찰은 뭐라고 그러냐면 조사의 그 내용에 보니까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진행 능력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는데도 이런 걸 했다. 그리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서 수익을 챙겼다. 그런데 지금 정작 당사자들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부인하겠죠. 부인하는 거야. 뭐 그 사람들 그냥 내내 하던 대로 하는 거니까 그건 뭐 별로 신경 쓰이지 않고 그간의 그 삼부토건도 그렇고 관련된 주식들이 지금 몇 개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이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시기에 그 관련된 사람들도 똑같고 그러면 이거는 그 사이에 어떤 정보가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이런 식의 부당이득을 취했는지가 이제 곧 드러날 텐데 제가 알기로 특검에 그 삼부토건 경영진이나 전 사주나 이런 사람들의 부탁을 요청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그 주가 조작을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뭐 돈 얼마 보내고 받고 이렇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미 특검에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한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제 문제는 그 과정에서 윤석열, 김건희하고 어느 정도만큼 접촉면이 있고 연락이 있었는가, 이제 공모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또 수익을 함께 해서 나누지는 않았는가, 뭐 이런 점들이 이제 앞으로 특검이 해야 될 과제가 되겠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2달 만에 5배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세상에 그런 능력을. 그 삼부토건이 해외 영업을 하지 못한다, 해외 사업부를 뭐 축소하겠다 이런 것들은 자기들의 공시에도 나오는 일이라고 그 전에 많이 지적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다는 게 그리고 이제 주가 조작 관련 기술자가 또 거기 관여한 흔적이 있다는 게 또 그 사람이 또 김건희하고 연결돼 있는 흔적이 있다는 게 여러 가지로 하여튼 특검 입장에서는 꼭 규명하고 싶은 진실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 예. 그런 것도 다 나온 내용이고요. 예. 예. 어쨌든 특검에 대한 그 국민적 기대가 갈수록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 조금 전에 나온 민주당 그 브리핑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이제 건진법사 내용인데 뭔 내용이냐면 김건희 특검이 건진법사의 비밀 공간을 전격 압수수색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검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그동안 왜 이 공간을 찾지 못했느냐. 외면했느냐 아니면 고의로 덮어버렸느냐 뭐 그런 내용인데 이 건진법사의 비밀 공간에 대해서 의원님 이야기 좀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대선 이전부터 남부지검이 갑자기 건진에 대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도 청구에다가 몇 번 기각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 예. 그때 건진의 은신처 혹은 뭐 법당 이런 데를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얘기하고 일종의 선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저 때 남부지검장이 신흥석이라는 검사였는데 저 친구가 웬일이냐. 저게 아주 대표적인 찐윤 검사인데 왜 저러냐라고 이제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거 지금 다음 정부를 향해서 신호를 보내는 거다.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저를 뭐 잘 봐주십시오 이런 거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권 출범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검찰 내에 확 돌았던 소문이 남부지검장 신흥석이가 지금 민정비서관으로 있는 이태영 변호사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이에요. 영등포고 고대법대인데 그 동문이어가지고 그 항맥을 이용해서 지금 이태영 비서관하고 딱 밀착이 돼 있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더라도 신흥석은 승승장구할 거고 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할 것이다. 예. 이런 얘기가 검찰 내에 유력한 소문으로 돌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전포석으로 저런 모양새를 만든 거 아니었느냐 하는 이제 의혹들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이제 특검이 다시 확인을 해보니 법당 지하에 이제 비밀 공간이 있었고 예. 거기에다가 모든 거를 다 그 감춰두지 않았겠냐라는 게 그 확인이 돼서 그쪽을 압수수색을 이제 했는데 그 비밀 공간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검찰이 압수수색했던 데하고 멀리 떨어진 데가 아니고 예. 같은 데 지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기가 막히는 거지. 이게 지금 알고도 안 한 거냐, 몰랐다면 왜 이렇게 무능한 거냐. 구속영장이 2번인가 연거푸 기각됐거든요. 예. 그러면은 더더욱 확실하게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한 모습, 과거 또 명태균 씨 사건하고 비교를 해보면 명태균 때도 본인들이 계속 이렇게 미행하고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소위 말하는 황금폰을 명태균 씨가 그 처남한테 넘겨줄 때 그 장면이 다 찍혀 있었고 그 황금폰을 초록색인가 그 상자에다가 넣어서 주는 장면까지 다 있었는데 그 압수수색을 하러 가가지고 그 초록색 상자가 뻔히 있었는데도 보고도 그냥 가더라 이런 얘기를 명태균 씨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들이 어떻게 쇼를 했는가. 그다음에 또 특징이 양쪽 다 창원지검의 검사장 정유미, 남부지검의 검사장 신흥석이가 다 찐윤 검사로 유명한 또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교롭게 이런 어떤 부실 수사 이런 것들을 의심을 할 만한 정황들이 지금 너무 많이 확인이 된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다시 한번 의원님의 그 놀라운 분석력이 시청자들에게 큰 공감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걸 다 어떻게 기억하세요? 아니 뭐 저는 그 사람들을 예전부터 봐왔고 무슨 짓을 했는지 알던 사람이니까 일단 지금 뭐 검사장이네 뭐네 언급되는 사람들이 어제 오늘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그 윤석열을 중심으로 해서 준동하던 역사가 길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그건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전시 작전 통제권 그러니까 전작권이라고 그러죠.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작권을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에 환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로 안규백 그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또 이원주 의원은 그 최고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최근에 그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의회가 승인이 나기 전까지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트럼프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라는 협상 카드는 배제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굳이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전작권 환수 문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미국 의회가 왜 그랬는지를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의회가 지금 트럼프가 전쟁을 선포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라라는 법안도 통과를 시킨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이제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것도 있고 한데 이게 이제 트럼프가 무슨 사고를 저지를지 모른다라는 점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말로는 지금 트럼프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란에다가 지금 폭탄 투하하고 하는 걸 보면 그 명백히 침략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막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나 트럼프의 언급이나 여러 가지 면면을 보면은 그 혐중 반중 인사들이 주변에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중국과 대만 사이에 어떻게든 분쟁이나 그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걱정들을 이제 국제문제 전문가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 상황에서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감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한국의 주한미군을 빼가지고 중국과의 어떤 싸움의 현장에다가 내보낼 수 있는 그 투입할 수 있는 가능성 이거를 염두에 두고 미국 의회가 지금 그런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역사가 오래된 얘기예요. 과거에 참여정부 때부터 전략적 유연성 또 뭐 기동부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미군이 세계적인 분쟁 지역에 언제든지 가서 참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식의 미군의 세계 전략이 수정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2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미군이 자기들의 이익을 움직이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있냐라는 식의 생각이 만연해 있는 측면이 있어요. 참여정부 때만 하더라도 주한미군은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의 동의 없이는 이 한반도에서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 계속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 비민주적인 정권을 거치면서 슬며시 지금 미국의 의도대로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주한미군이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넘어서서 최근에는 심지어 주한미군이 어딘가에 분쟁에 개입하면 한국군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거를 실제로 또 그래도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지금 또 국힘에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전시작전권을 주한미군 사령관이 갖게 된다면 다른 지역의 분쟁을 그 분쟁에 참전하는 것을 미국의 전쟁으로 전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동맹국인 한국이 당연히 참전해야 되고 작전 통제를 주한미군 사령관이 하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까지 염두에 둔 안규백 장관 후보자의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이거를 단순히 옛날식으로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어야지만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방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선적인 사고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복잡한 국제정치의 함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우리 국익에 가장 유리한 것인가 이런 점을 또 생각해야 되고 또 트럼프 정부가 노골적으로 지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세계 각국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도 여러 가지 요구를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방위비 분담금 요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어디까지 우리가 끌려가야 되는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카드는 뭔가, 이거와 관련해서도 전작권 문제는 되게 중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드론 그 무인기와 관련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 내란 특검이 국방부와 드론 작전 사령부 2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또 김병주 의원의 말에 따르면 북에 그 무인기를 3차례 걸쳐서 7대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목표가 놀랍게도 김정은 숙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관저 여기서 놀라웠는데 또 김병주 의원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추가로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드론 사령부가 그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그러니까 뭐 무인기 작전 부대 이름을 바꾸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수기를 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이야기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 갈수록 이제 그 사실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드론 작전 사령관이라는 그 장 본인이 국회에서 보인 태도도 너무나 뻔뻔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그냥 서가지고 김용대였죠. 뭐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고. 김병주 의원이 그때 이제 창고에 불난 걸 가지고 너네가 일불러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불지른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질문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했는데 그 김용대가 여인영이하고 육사 동기예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어찌 보면 벼락 출세를 한 친구야. 그러니까 원래 항공병과 육군 항공병과에서 이제 헬기 조종과 관련돼 있는 그 병과 출신인데 거기가 장군 되기가 힘든 건데 임기제로 준장 진급을 하고 그럼 임기제는 2년만 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나가는 게 아니라 임기제로 또 투스타까지 달고 드론 사령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윤 정부의 혜택을 많이 받았고 그에 따른 어떤 충성의 대상으로 윤석열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그간에 보인 태도나 이런 걸 봐서 그간에 다 부인했던 게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고 지금 무엇보다도 실제로 들어온 사령부에서 그 작전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진술이 확보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김용대는 합참을 물고 늘어지면서 뭐 지시에 따라서 한 것처럼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보실 지시를 받아가지고 한 거다. 그다음에 윤석열이하고 김용현이가 그 장면을 보면서 박수를 쳤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일부 진술로. 그리고 지금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는 대상에서 국방부하고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합참은 또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참을 뺀 상황에서 윤석열의 직접 지시를 받아가지고 작전이 김용현을 통해서 하달돼가지고 운용이 되고 그거를 추후에 합참에다가 그냥 알리바이를 만드는 식으로 보고하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거라면 이제 군의 작전지휘계통을 완전히 무시하고 건너뛴 거라서 그 일반이적죄 내지는 불법 전투 개시죄를 가지고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서나 여지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금 단독 보도를 보고 있는데 중앙일보에서 나온 건데 특검이 윤석열, 김용현, 아까 말씀하신 김용대 이 평양 드론 침투작 윤석열, 김용현, 김용대가 평양 드론 침투 직전에 3인 회동을 했다라고 해서 단독 보도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거잖아요. 사전에 저기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한 거네요. 그러니까 내란 부분과 관련해서 만난 거는 이미 나왔잖아요.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불러가지고 그렇죠. 여러 번 술 먹였고 어떻게 했다는 게 나왔는데 저기는 이제 외환 부분과 관련해서 드론 작전 사령관을 또 불러서 만난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평양 드론 침투 직전에 3인이 회동을 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갈수록 혐의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그 KTV 자료 개방에 대해서 한 번 더 추가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인즉슨 KTV의 그 자료를 전 국민이 쓸 수 있도록 전면 개방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김남국 소통비서관 노력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JTBC와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하는 글이 많았고 또 우리 의원님 응원하는 글도 많았어요. 제가 댓글을 보니까 근데 대부분 이거를 언론 개혁의 시작으로 보더라고요. 일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서?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취재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공의 자산이어야 하는데 그거를 사적 재산으로 간주한 거잖아요. 그것도 국가기관이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뭐랄까 물꼬를 튼 것 같고 이런 점들이 언론을 국민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소비하고 어떻게 대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앞으로 좀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언론사들이 그간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보였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하나하나 깨지고 있는 거잖아요. 브리핑룸에서 예를 들면 뭐 그 카메라의 방향이라거나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그 출입 기자단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또 과거에 그 출입하던 기자단에서 뭐 제외시키고 했던 것들을 이재명 정부가 복귀시키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잘못된 관행들을 폐지해 나가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는 것 같고 반가운 일이죠 뭐. 혹시 그 강유정 대변인의 그 기자 브리핑 과정에서 OBS 기자와 그 뭐죠 주고받는 내용 무슨 신상 발언 어쩌고 얘기했다는 거 말씀이죠. 오늘 그것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인즉슨 지난번에 그 OBS 기자가 비공개 내용을 그러니까 대통령이 언론사 간부를 만나는 걸 물어보니까 강유정 대변인이 왜 비공개를 물어보느냐라고 해서 촉발을 했고 그 뒤에 이제 OBS 기자가 오늘 신상 발언을 하겠다라고 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자기가 그 사이버 폭력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신상 발언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강유정 대변인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하시던데. 아니 그렇죠. 거기서 대변인이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를 상대로 취재를 하는 공간인데 거기서 본인의 신상과 관련한 얘기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참 놀라웠고 본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고 그런 측면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좀 이렇게 정부를 엿먹이려는 차원에서 한 게 아니었는데 이게 와전돼 가지고 본인이 여러 가지 그 사이버 공격을 당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호소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던 것 같고 또 거기서 이제 교체됐다면서요. 그게 그래서 마지막 날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신상에 관한 불만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를 대통령실 대변인을 상대로 신상 발언을 하겠다라고 할 일은 아니죠. 뭔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이제 기자들도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네. 그다음에 그 뭐라고 할까요? 그동안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백브리핑을 할 때 술 마시고 이렇게 주정 부리면서 질문했다는 기자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흔했어요. 뭐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행패 부리듯이 질문하는 친구들을 저도 옛날에 공직했을 때 몇 번 봤는데 정말 한심한 일들이 많았죠. 그리고 거기 가서 있는 게 왜 거기 가서 있는지를 애초에 자각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사기업 직원이잖아요. 언론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기업 직원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거기 가가지고 있는 게 본질이고, 그렇지만 언론이라는 어떤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것 때문에 취재 공간 같은 것도 허락해주고 한 건데,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거기 가가지고 뭐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막 요구하고 소리 지르고 그 담당 공무원들한테 행패 부리고, 특히 대변인실에서 그 서포트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느 지역이든지 아마 기자들이 갑일걸요? 거기 가가지고 뭐 나는 왜 이거 안 주냐 그러고 무슨 이런 짓들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바뀔 필요가 있고, 거기서 마치 그 내가 당신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를 써서 긁어버리면 괴로운 건 당신들이다. 나한테 잘해라.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 사람이 있었다면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번 그 대변인실 CCTV 공개를 통해서 언론도 좀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돌아선 3인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인영, 김태효, 김성훈,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돌아섰어요. 네, 거기다 일단 강희구까지. 네, 그렇죠. 네. 본인이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당연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이가 두목으로서, 아니 부하들은 내가 시켜서 한 거니까 내가 다 잘못한 거니까 나를 처벌해라라고 나오는 적이 지금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다 지는 안 했다, 몰랐다. 내가 그것까지 보고받는 사람은 아니다. 쟤네들이 알아서 한 거다. 내가 한 거를 오해해가지고 오버한 거다. 이렇게 일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당연히 그걸 그냥 있으면 뒤집어 쓰는 건데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이만큼의 신이라도 보였으면 뭐라도 내가 주군을 위해서 그냥 내가 안고 가겠다 이런 일을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혹은 윤석열이가 앞으로 다시 건재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윤석열을 보호한 사람이 돼가지고 나중에 또 이거 보답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때 이해타산을 해보면 플러스가 되니까 내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윤석열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전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그 사람들도 깨닫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아시겠지만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에 대해서 항명하지 않은 것을 뒤늦게 후회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 김태효 차장은 VIP의 경로서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김성훈 경호차장은 이제 윤석열 대변인이 나가니까 전에와 다른 진술을 했다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했으면 들을 텐데. 근데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은 아직 돌아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자는 처음부터 이거를 어찌 보면 윤석열과 함께 공모하는 시작점에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윤이나 똑같이 어차피 무기징역 이상 받을 것 같은데 소위 말해서 박해받는 순교자의 이미지를 갖고 나중에 전국 상황이 요동치는 거를 기대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둘이 참 같은 고등학교 1년 선후배라고 알려져 있지만 어쩌면 그렇게 나쁜 짓만 똑같이 하는지. 그다음에 여인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와서 마치 뭐 반성하려고 저기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의 진실성을 믿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여인영을 아는 사람들은, 아니 그리고 뭐 부하들한테 미안하다 뭐 이런 소리를 했잖아요. 근데 방첩사 직원들은 여인영의 그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더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그 간부들한테 물어보면, 아니 그렇게 말할 기회가 굉장히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 헌재에 나가서도 그냥 생 거짓말로 일관했다가 지금 그것까지 위증으로 지금 추가로 입건돼 있잖아요. 진작에 그랬어야지. 지금 와서 윤석열 다 끈떨어지고 이제 저기가 복귀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거의 다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최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 그 여론조사가 20% 밑으로 떨어졌어요. 19% 한국갤럽에 나왔던데, 그러니까 이제 윤희숙 혁신위원장을 내세워 가지고 그 당원에 이제 그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를 문구를 넣자 그러는데 지금 장동혁 의원을 비롯한 국힘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부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이렇게 나경원 의원과 장동혁 의원이 반발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혁신할 생각이 없이 혁신위원장을 지금 끈떨어진 사람 갖다 놓으니까 생기는 일인데 이제 혁신위원장 조만간 몰아낼 것 같아요 보니까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리고 윤희숙도 이제 그냥 죽지 않겠다라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는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저 당이 처해 있는 현실이죠 지금 현실적인 이익이나 욕망만 실현하기 위해서 이 당이라는 껍데기가 필요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저기에서 여전히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극우의 어떤 조직력에 의탁해가지고 내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다음에 내가 강남이나 영남에 공천 받아가지고 다시 나는 국회의원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정도 생각을 가지고 당에 어찌되든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는 한 보일 수 없는 지금 행태를 너무 많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저 당의 주요한 지지 기반이 극우 파시스트들로 돼 있다라는 거를 본인들이 아는 것 같아요. 저게 정말 이해타산에 빠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소수고 이렇게 가는 게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길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본인 스스로가 극렬 파시스트라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저렇게 못합니다. 근데 저런 짓을 저렇게 뻔뻔하게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게 얼마나 반민주적인 정당이고 왜 심판받고 해산돼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지금 입증하는 와중인 것 같은데 어찌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저렇게 막 그 더러운 민낯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면 얼마 지금 선거가 또 지방선거가 1년도 안 남았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거기 가서 뭐 망해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나오는 것 같으면 양당 체제에서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반색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너무나 더럽고 지저분하게 지금 망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가 그래도 제대로 된 사람들이 좀이라도 있어야지 그 시쳇말로 건강한 비판이라고 하는 게 가능한 야당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데 저런 식으로 처참하게 그 수준 이하의 행위를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그 건전한 견제 세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 건강한 보수가 설 자리를 지금 저자들이 지금 일부러 더 없애버리고 있는 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진보 정당이 나설 수 있는 토양 자체도 저자들 때문에 비좁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국가의 미래에 해악을 끼치고 있어서 그 참 걱정입니다. 저거 정말로 국민들께서 확실하게 표로 심판해 주셔야 되는데 그 국힘의 지지 기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해도 우리를 찍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국힘의 실체를 좀 명확하게 인지하셔가지고 좀 응징하고 심판하지 않으시면 계속 저자들은 저렇게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군요. 자, 그 7월 26일 토요일 오후 3시 부산에서 북토크하시죠? 예. 부산일보에서. 예. 뭐 그 시내 중심부에 있고 이래서 부산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던데 의외로 뭐 신청 방법이나 날짜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시던데 그래서 제가 제 그 채널 라이브를 하면서도 그 제 SNS나 뭐 저 유튜브 채널 게시판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다 공지가 돼 있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시간 뭐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그 책에 담고 있는 얘기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그 보수가 처해 있는 정치 현실을 감안하실 때 꼭 좀 유익하고 필요한 얘기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부산 지역의 민주시민들, 경남 지역의 민주시민분들이 정말로 이게 국힘이 보수 정당인가? 국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라서 그 정체성에 맞게 지지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좀 생각해 보실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가짜 보수가 설칠 때 진짜 보수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형국이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7월 26일 토요일 오후 3시 부산일보에서 하는데 의원님 그 유튜브 게시물 그리고 저 JTB 뉴스 게시물에 가면 그 URL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글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지난번 전주 북토크 때도 그 방법을 모르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던데. 그러니까 전주가 그때 이제 빨리 신청이 마감되는 바람에 좀 방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주최 측에서. 그 전주니까 그렇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300명 모집 저기 인원이네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최강욱 의원님 그 유튜브 그리고 JTBC 뉴스 유튜브 게시물에 가시면 저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네, 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도 네, 다 있습니다. 폼이 있으니까요. 페이스북에도 있으니까 와서 꼭 그 관람하시기 바랍니다.